1980년 5살의 나는 청주에서 살았다. 5살 때 내가 아는 세상은 우리 동네가 전부였다. 단조롭고 조용했던 우리 동네에 장난감 탱크가 들어왔을 때 아이들은 모두 신기해했다. 하지만 20살이 넘어서야 발견한 이 사진은 오랫동안 나의 가슴을 떠나지 않았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침투 간첩에게 알린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너희들의 색출은 시간 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라.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자수한 자는 생명을 보장한다. 소위 사북사태라 불려왔던 이 사건에 대해 처음 듣게 된 건 대학 생활의 실증을 느끼고 탄광촌 여행을 갔던 1997년이었다. 네, 지금 도착하는 역은 사북역입니다. 네, 손님 여러분께서는 오른쪽으로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무렵 버스 안에서 한 아저씨를 우연히 만났다. 잡혀간 게 중요한 거 아니라 많이 자살났죠. 그러니까 들으면 맙시다. 근데 이 양반은 기자 양반 진짜 이 마을 사람들은 내가 사북사건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안색이 바뀐다. 마을 초입에 들어서면서 폐광의 흔적과 더불어 이곳에선 뭔가 스산한 기운이 흐르는 걸 느꼈다. 그것은 이 마을 40년 역사의 한 가운데 있는 80년 4월 사북사건이었다. 누구도 자유롭게 입을 열지 못했던 계엄시대에 첩첩산중 이곳에서 어떻게 항쟁이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광부들의 신군부에 맞서 외부와 차단한 채 3일간 도시를 장악할 수 있었을까? 그 후 사북을 떠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는 궁금했다. 겨울 내내 이들의 행방을 찾아다녔다. 사북의 겨울은 10월부터 시작되고 영하 20도로 내려가는 12월엔 촬영 테이프가 깨어질 정도로 춥다. 이 긴 겨울은 4월까지 계속된다. 탄광에서 일해본 적도 탄광촌에서 살아본 적도 없는 내가 사북에 대해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이곳에서 먼지 같은 존재일지 모른다. 처음 내려가 본 막장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끄럽고 공기가 탁하고 매우 더웠다. 우리 마누라 보면 도망가빈다. 도망가긴 뭘 도망가. 근데 도망간다니까. 카메라가 이래가 봐. 그러나 봐. 아이고 진짜 저거 믿고 있다가는 아니 광산 다니면 다 뭐. 저거 믿고 있다가 내 평생 고생하겠다 하고 뭐 갚으지. 뒤로 좀 나와요. 무서워 어떡하지? 기막아야 돼요? 어떻게 가지? 갈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순간 나는 촬영 버튼을 꺼버렸다. 막장에서의 낯설고 긴장된 경험은 사북사건 관련자들과의 만남에서도 계속되었다. 이제 나는 내가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들에 기반해 사북사건을 둘러싼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화면에 나오는 장면 이외에
사북 사건 이후 20년간 서로 만난 적이 없었다. 우리 제작팀은 그간의 자료들을 묶어 자료집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나는 요 애들이 우리 막내가 그때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올해 일주일 돼가지고 들어갔거든. 며느리가 내가 출소하고 나서 날 얼굴을 몰라요. 그래도 지난 물건을 지나다고 야 오락하게 내 당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하도 이래가지고 나 이거 같이 들고 왔어요. 들고 가고. 옛날 얘기 하지 말고 지나간 거는 이제 20년이 흘렀으니까 지난 거는 뭐 해놓고 용서가 되고 저는 내려갈 게야. 이 씨발 기록하다 하면 네가 이 씨발 나 그게 불안해. 나 직장 들은 모르겠어. 야 80년도 20년 전 80년도에 그 4월은 좀 암울했지만은 근데 암울한 그때 이제 그 80년도 공무원들이가 2000년도 전국을 4월에 희망 있게 이제 살는데 낙욕도 하지 말고 공무원들이 부러도 하지 말고 전국을 나가더래. 사무사한테 좀 내가 하지 말으면 안 하기만 하기 20년 지나게 말 안 듣네요. 거기서 만난 전효독 아저씨의 마음엔 20년 전의 응어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되게 진짜 광부는 담을 켜지만은 가슴에 이제 불을 보고는 아저씨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못한 채 아들과 함께 그 길로 서울에 돌아가 버렸다. 아저씨가 못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아저씨가 살고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 정가리도 좋고 좋아야. 전효덕 아저씨는 제작팀의 카메라를 보시더니 방송국 직원이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대뜸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하셨다. 배지를 한번 만나주고 끝나더라도 거기 어니요. 저들 돈 벌어 처먹으려고 숱한 놈 고상시키 놓고 이제 지가 허심탄탄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어 왔잖아요. 야, 저 이득 받아가지고 이재기 그 보험 들어먹은 놈 그런 새끼를 갖다가 시기 놓고 난 2억 배 그 사람 만나기 좋아해. 나 거기 언니요. 허심탄회하게 저 언주 있을 적에 같이 있었어 이 새끼요. 저는 정신만 보는 것만 다 처먹고 우리만 씹어 호락가 뭐 저기 버리밥만 먹이고 그래가지고는 인간 사이가 안 되잖아. 다 같이 먹어야지. 나 그 새끼 한번 만나보고. 우리 딸내미 같은 사람한테 내 거짓말할 것도 아니고 그때 모른다고. 아저씨가 말하는 사람들은 20년 전 동원탄좌의 사장이었던 이혁배 씨와 당시의 노조지부장 이재기 씨이다. 우선 나는 이혁배 씨에게 사전에 전화통화를 하고 촬영 협조를 요청했다. 광부들은 이제 많은 걸 부정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사업을 한 사람은 그걸 긍정적으로 볼 거예요. 살아간다는 존재가 이제 그 삶의 영위를 위한 소위 긍정적인 면으로 이렇게 적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게서 더 이상의 연락은 없었다. 이혁배 사장과 이현 회장 부자는 리츠칼튼 호텔과 로얄 컨트리 클럽 등 레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미에 진출해 석유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 이 회사들의 모체는 60, 70년대 급속히 성장한 동원 탄좌이다. 탄광 개발과 함께 철도가 놓이며 두메 산골이었던 사북은 인구 5만의 신흥 산업 도시가 되었다.
강원도 고한과 황지를 잇는 고한선이 준공 개통됐습니다. 이혁배 씨가 사장으로 있던 80년 동원 탄좌는 조국 근대와 증산 보국의 미명 아래 10년 만에 5억의 자본금을 120억으로 불리며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광부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한 달에 쌀 3가마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게다가 회사와 함께 등장한 이재기 어용노조는 매년 1억 5천만 원의 조합비를 물쓰듯이 써댔고 노조 활동이란 고작 경찰과의 대화, 반공교육 등이었다. 이들은 광부들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다. 우리가 들었을 적은 지부장 그 월급을 정성 군수하고도 안 바꾸는다고 그랬어요. 월급이. 동원탄자 지부장이 그때 수입이 그렇게 좋았어요. 그 사복이면 동원 단자 아니면 사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 회사 하나뿐이고 학교 몇 개 있고 그 동원 병원도 다시 동원 단자 병원이었죠. 그러니까 그밖에 없었어요. 회사 아니면은 사복도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회사 문제면은 사복 문제고. 사북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는 최초로 복수 후보가 입후보했던 79년 4월 동원 단좌 6대 노조 지부장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이재기는 무자격 대의원을 포섭하고 광부들에게서 거둔 노조비로 대의원들에게 기생 관광을 시켜주는 등 부정 행각을 계속했다. 이 선거에는 칠형제파라 불리는 이재기의 측근들과 홍금웅이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저는 사실 중간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도 중간 역할을 했는데 사실 그때 당시에 표야 이재기 찍었지. 왜 이재기를 찍었어요? 사실은 이원과 이제 계열이 틀립니다. 정치로 보면 그렇게 보면 걔는 계열이 틀리니까 파가 틀리는 거지. 그래도 보니까 물론 또 이재기 난 그래요. 이재기 씨가 어영이다 못했다고 이렇게 자꾸들 얘기하는데 나는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뭐 열심히 했다고는 저는 봅니다. 뭐 배운 것도 좀 많고 그 경북고등학교 나왔나요? 그 양반이 그 경북고등학교 나왔어요. 머리도 좋고. 회사에서 누구를 통해서 돈을 100만 원을 갖다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재기를 찍어달라고. 예? 그래 그때는 이제 내가 회사 입사를 77년도에 했는데 그 회사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르고 그래갖고서는 이제 돈을 이제 받았어요. 받고서는 생각을 해봤지.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나 우선 생각을 했는데 뭐 이재기가 얼마나 나쁜 사람이라는까지는 몰랐다고. 그래서 이제 지경을 찍었단 말이요. 이를 고발한 사람은 이원갑 후보였다. 그는 6대 노조 지부장 선거에서 광부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대의원에 당선되면 그날 저녁에 노동조합에서 모이라 그래가지고 차에 싣고 전부 다 가버려요. 차에 싣고 가서 어디 저 강릉이고 뭐 어디 설악산이고 가가지고 선거날 차에 내려놓는다고. 차에서 이제 아침에 내려가지고 바로 선거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일사천리식으로 됐던 거예요, 그게. 다른 사람이 지부장 나와봤자 안 됐어요. 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재기는 자신을 도지사가 인정한 노조 지부장이라며 재선거를 기약 없이 미루고 있었다.
이원갑과 신경 후보는 이듬해 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조지부장 직선제와 이재기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급기야 4월 21일 이재기는 이미 도망쳤고 농성장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집회를 막았다. 광부들이 거칠게 항의하자 정성경찰서 정복과 형사 이윤서는 이를 피해 지프차를 타고 도망치다가 서 있던 광부들을 그대로 치고 달아났다. 이것이 사북사건의 시작이었다. 4월 21일 농성 현장에 갔던 이윤선 씨는 지금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좋지도 못한 내 새끼들 술 처먹고 지랄하는 데는 뭐하러 가겠냐고. 응? 그 당시 사진도 쭉 있지만 돌 같은 거 막 들고 이 새끼들이 집찰들이 빠실라 그랬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돌에 의해서 떨어진 걸로 그때도 그렇게 파악이 된 걸로 알아 내가. 차에 치인 거 아니야. 결론은 차에 치인 거 아니야. 뭐 그래가지고 뭐 좀 험하다고 이러다 보이긴 자기들 튀는 거라 정말 뭐 튀가지고 그 주가 도망가다가 그 사람들 도둑놈들도 아니고 뭐 도망가는 거 좀 잡아라 하고 뭐 나가는 거라 다 나가다 지금 차 타고 나간대 그 본네트 있다가 원래를 하고 그래 밀고 저 사람들은 사람이 죽든 말든 죽살라고 차 밀고 이런데만 뭐 집차에 치여 광부 2명이 심하게 다쳤다. 오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던 사람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지자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갔다. 들어가자마자 그런 상황을 파악하기도 모르고 들어가자마자 포위가 돼서 바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얻어맞고 실신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돼서 간 것뿐이에요. 상상도 못해. 감히 회사 기부를 하는 걸 가지고 나무 하나만 가지고 뭐 이래도 가지고 정견이 가고 한데 회사 그 경비실 가지고 정문인데 경비실 가지고라 완전히 막 넘겨뜨려보고 막 거기로 bom을 터지듯이 막 광수 들어가는데 감당 못하지 뭐. 농성의 지도부였던 신경이나 이원갑도 눈앞에 벌어지는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 21일 밤 광부들은 삶의 터전이었던 탄광을 파괴했다. 광부들의 억눌렸던 분노는 끝없이 폭발했다. 그 정혜진이라고 부소장으로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악질이었다. 기정과장으로 있었는데 계속 회사 측에서 가지고 올라가요. 이 사람이 조정한 사람이었다. 가히 없는 게 없고 막 그 사람도 이 상납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 인사청탁도 많이 받고. 그 창고에 처음에 이제 냉장고를 그때 내가 샀는데 하도 사람들이 와서 때려 죽인다니까 냉장고 박스 속에 숨어 있었다고. 지금 시집간 애가 이제 조그만했고 그런데 숨어 있다가서는 봤더니 뭐 개운 놈들 다 때려 죽인다고 뭐 몽둥이 들고 왔어. 그래서 다 도망들 가고. 이렇게 짝띠기 뭐 두고 나가라 그래. 사무실로 다 사무실 마당으로 나가라 그래. 그 강호사 앞으로 가라 그래요. 저기 다니면서는 이런 사람들은 꼭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오게 가지고 태워가지고 갖다 놓는 게 공장이 되겠다. 회사 앞에다가. 곧바로 투석전이 벌어졌다. 광부들에 비해 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열세였던 경찰들은 사과탄을 던지며 진압에 나섰지만 역풍에 최루가스를 뒤집어 쓴 채 광부들의 돌세례를 맞으며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기왕이 남자들 여자들 막 분통이 쳐져갖고 막 경찰들만 보면 무조건 막 그냥 돌매를 막 그거 막 돌매고 작디기고 있으면 있는 대로 던져버려. 그 우리 경찰 경력은 얼마 되지 않고 광부들은 그 숫자가 많으니까 밀린 거죠. 그러니까 밀려가지고 올해
돌에 맞으면 그냥 밀려가지고 낭떠러지부터 다 떨어지고 된 거죠. 광부들은 경찰들을 사북읍에서 쫓아낸 뒤 사북 지역 곳곳에 바리케이트를 쌓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그리고 광업소 사무실 앞 광장에 태극기를 꽂고 난상 토론을 벌였다. 지금 사북광업소 4,000명 광부 중에 규폐 환자가 700명이 넘어요. 작년에만도 환자 중에 150명이 쫓겨났어. 우리는 지금 한 달에 멍겁 16만 원으로 5 식구가 입에 풀집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모자라 노조에서는 2만 원씩 노조 명비를 봉쇄하고 어디다 쓰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합니다. 회사에 붙어먹은 소비조합놈들 그 새끼들 먼저 찍어내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280원짜리 소주를 350원에 팔아먹는데요. 아주 도둑놈의 새끼들이에요. 무엇보다 말이요, 그 도급죄를 없애야 해요. 법이 끼어서 중간 가태직 시켜서 퇴직금도 다 깎아먹어 버리는데. 못 배우고 무식하다고 그놈들이 언제 우리 사람 취급이나 해왔어? 그 암행독차라는 그 땅깨 높은 새끼들도 쫓아내야 됩니다. 낮에 일하는 거 감시하고 밤엔 사태까지 기웃기웃대는데 이거 어디 숨이 막혀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죽으라면 죽는 시험까지 다 해야 돼. 업자가 조업을 상대를 해서 조업은 하고 업자하고 상대를 해서 그게 만약에 반박을 하고 뭐 이유를 달고 하면 내일 당장 그만두라 하면 굶어 죽잖아. 굶어 죽어. 일하는 사람은 그거 공기 나쁜데 일하는 사람들을 그래 뭐쌀 같은 것도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녀석 놔둔 거 막 썩어빠져 뜬 거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비싸게 팔아먹고 이랬더니 알랑미, 정부미 뭐 쌀도 맨날 묵은 걸 가지고 한 밥을 해놔도 이 살라다리가 2개도 떡이 안 파리 빠르는 끝에 신밥 끝에 밥을 그런 쌀을 갖다 먹고 이랬다니까. 좀 고생도 말도 뭐하게 하다가 그 사고 사태 나고 그 결국에는 쫓겨나왔지만 우리. 다음 날 아침 4월 23일 외신에서는 사건의 원인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었다. 온 국력을 총동원했던 이 나라의 자립과 번영의 터전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촌락이던 많은 고장이 공장들이 들어선 공장지대로 발전해 가고 있으며 수십만 정도 바다를 메워서 원을 만들었고 산을 깎아서 밭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식량과 비료와 석탄과 시멘트, 정유, 전력 등 주요 물자의 대부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쓸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박정희의 자신만만했던 경제정책은 78년 석유 파동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제 불황 속에서도 부족한 에너지원을 보충하기 위한 석탄 산업은 오히려 활기를 띠었다. 탄광업주들에게 석유 파동은 부를 축적하는 혹이었지만 광부들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23일) 사북읍내는 광부들의 수중에 있었다. 어떤 사람이 또 손을 들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매일같이 광산에서 일하면서 죽어가는데 그 경찰 하나 얻어맞아서 죽은 걸 뭘 그렇게 크게 야단이냐? 응? 우리 목숨은 파리 목숨이고 그 목숨은 그렇게 중요한 거냐? 이제 저 그 소리를 듣고 정말 놀랐어요. 그 사실이거든. 광장에는 서울에서 공수부대원들이 진압을 위해 사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광부들은 상황의 추이를 살피며 무기고와 화약고를 점거하고 있었다. 잘 훈련된 예비군인 광부들의 손에 전투 장비와 채굴용 다이너마이트가 있다는 사실은 군과 경찰 측에 큰 위협이었다.
당토예비군 지역소대 단위심사에서 전국 1위를 차지해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정선중대는 각계에서 받은 보상금과 보상금 300여만 원으로 자체 방위시설을 굳히고 물샐 틈 없는 향토방 위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얼굴들이 침투공비를 19명이나 서설하고 3사람을 생포했으며 총기를 비롯한 310여 점의 국민들의 살인 무기를 도색한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조카번 나오고는요, 거기 가가지고요, 밥도 해먹고, 거리에 가가지고, 그때는 우리 세상이 있었어요. 경찰관 침입을 할 수도 없고, 거기가, 우리가 가가지고, 라면이고, 우리가 사올 수, 그때는 우리 세상이 있었어요. 그때는요, 야. 굉장히 종업원들 그 가족들 부인들이 7명이가 보이더란 말이에요. 밥 해온 사람 뭐 한 사람 나도 손수 거기 가서 그 뭐야 뭐 대인장에다 막 상추 싸가지고 막 밥 덩어리밥 같은 거 뭐 어떤 사람은 막 큰 밥 이 큰 밥그릇 같은 데 여기다 막 밥을 막 내놔 중간중간에 막 있어. 막 교대로 이제 종업원들이 막 먹더라고. 그걸 나 가서 딱 몇 숟갈라도 먹었지. 누구 시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여자들은. 야간이니까는 이제 애들이 순찰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그렇죠, 순찰 다니는 거지. 괜히 어디 뭉치나 이제 다른 데서 경찰이나 투입하려나 이런 거 보러 다니는 거지. 각 지역만 다니면서 여기는 어떠냐 물어보러 다니는 데이지. 보안지서 2층에서 수습 대책 회의를 하는데 그때 이제 군부에서 계엄사에서 김성배 지사한테 통수권을 넘겨주시오. 우리가 이 수습을 오래 걸려야 1시간에 한 30분이면 다 제압하겠다. 그때는 이미 광부들이 무기고 전명회가 있었죠. 뭐 다 아마 경찰을 제재에 대해 대비책을 다 강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극한 상태입니다. 군인들이 와가지고 막 제압을 한다 소문이 나니까 소위 당시 광부들 어떤 계열은 국민학생까지 태극기 들려가지고 사북에서 본부로 쳐들어 올라온다 그랬어요. 쭉 그리고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앞세워가지고 다 온다 그랬어요. 그때 그 전투 현장은 실제 전투라고 봐야 되겠죠. 나는 당시 군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이제까지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공수부대 투입 여부를 물었다. 내 기억에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여 단위까지 안 했나 싶어요. 최홍 장군이라고. 그래서 흔히들 민간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특전사령관이 결정해가지고 이 사람 투입한다 그런 게 없고 전부 다 육군본부 또 그 당시 계엄사령관이 결정해가지고 그래서 어느 에다가 투입을 하라 그러면은 직접 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지금 모르지. 그 20년 전에 나이가 80된 사람이 어떻게 기억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기억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이입된 것이 없지. 그 무정부 상태에서 당시 원주에 있는 일군 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찰의 힘으로 이걸 수습할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예상해가지고 군 병력이 이미 근처에까지 원주 근처에까지 와서 준비가 돼 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당시 일군 사령관이 서너 차례에 걸쳐서 날 헬기를 보내가지고 원주로 불러서 경찰의 힘으로 되갔소 하는 얘기를 여러 차례 아니면 내일 새벽이라도 군병력 투입하겠다. 작전 준비 다 돼 있다는 얘기를.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그때 이제 내 밑에 참모장에 김영규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전화번호 가르쳐 줄까?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 참고들 조언을 지금 못 올 입장이네. 전부 기억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은데요. 23일 밤 사건 수습을 책임지겠다고 한 김성배 강원도지사에게 모든 통수권이 넘어갔다. 그는 만약 광부들이 사부급을 점거한 채 23일을 넘긴다면 말 못할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도지사는 가가지고 조용해지는 게 좋지 않습니까? 지방이 조용해지는 게 좋으니까 그걸 조용히 하는데 열심히 한 거예요. 내가 뭐 진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서 진압한 것도 아니고 그걸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합니까? 아니 그만합시다.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이었다. 사부급에서 4km 떨어진 고안읍사무소에서 김성배 도지사와 광부대표 40명은 최후의 협상을 벌였다. 그 자리에서 광부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일은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내는 것이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도경국장께 질문이 있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한 책임을 오늘 문제에 있어서 앞으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되게 여러 가지 얘기지만 취지는 그러한 취지예요. 그래서 법률이 주어준 그런 권한 하에서는 최대한의 배려를 할 용의가 있다. 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일부 서울의 중앙 일간지에 보도가 잘못됐지만 마치 경찰국장이 다 용서해 준다고 그랬다. 그 말이 이 법률이 준 권한 하에서는 이란 말은 조금 나직하게 하고 최대한 최선을 다하겠다 하니까 그 말에 또 단순한 사람들이니까 박수 쳐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여졌어요. 24일 오후 사북을 포위하고 있던 경찰들이 모두 철수했다. 협상 후 광부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상시로 돌아갔다. 그러나 협상 뒤 이 평화의 뒷면에는 엄청난 공포가 숨어 있었다. 이렇게 광부들의 3일 천하는 막을 내렸다. 종종 사건의 작은 국면이 전체를 특징 지운다. 고립된 탄광마을에서 3일 동안 일어난 일들은 노조 지부장 아내 린치 사진과 함께 광부 3,500명의 집단 난동, 유혈 난동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3일째인 24일 오전에야 한국의 언론들은 사북 사건을 보도할 수 있었다. 계엄하에 철저한 보도금지 조치 때문이었다. 24일 발행된 대부분의 신문은 노조 지부장 아내 린치 사진을 일면에 실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사북 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근데 사부에서는 이재기 부인 린치 사건 현장 사진 그것이 경쟁 대상이었고 아주머니 지금 나 아니까 그 집 가서 옛날에 이제 전에 지부장 갈 때 그 부인이 이제 음식도 차려주는 거 우리가 술도 먹고 이랬거든요. 내 사진 찍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랬으면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하고 사진 찍은데 혼이 빠져나오니까 이거 멍하니 돼 있는 거래요. 찍어라 하니까 얘들 옷을 싹 벗기는 거래요. 이 몸빼 입어서요. 몸빼가 내려가고 유방 올려놓고 그 지 떨고 그 이제 거기다 술을 부어가지고 국부에다가 그 경찰 곤봉 가서 술병 가서 쑤시면서 그거 마시고 비슷해. 그 내가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옷 좀 올려달라고. 옷 올리는 장 여기서부터 다 찍혀서 그 전부 다. 그건 신문에 못 나갔지요. 그거는 그 내용은. 조업원들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지부장 마누라 집에 가가지고선 지부장은 날라가 뿌리고 집에 가가지고 그 지부장 아주머니를 그냥 잡아서 이끌고 정문에다 붙들어 매놓고 니지 사건을 한 거 아니야.
이제 목이 마를 거 아니야. 햇볕이 내리쬐니까.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 물 좀 줬으면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 구경꾼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누가 뭐 물 줄 사람 있겠어. 근데 거기서 같이 근데 협조하는 동참하는 아줌마 중에서 한 사람이 뭐 인정이 많은 사람이겠지. 우유 팩을 하나 주워갖고 그 또랑이 물러가는 물이 맑았어. 그 물을 퍼갖고 입에다 적어서 주려고 하니까 그 옆에 그 데모하던 그 아저씨들이 물 준다고. 저 여자는 너는 뭔데 이 여자를 동정해서 물 주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물을 못 주게 하고 너도 같은 그거라 하면서 말은 뭐라나 두드패나? 그냥 그 아줌마 거기서 그냥 까물쳤다니까. 그것도 들맞고 그냥 그 옆에 구경하던 뭐 남편이겠지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도 말리지도 못했다니까. 고안성당 장경순 수녀님은 사건이 끝나고 노조지 부장 아내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그녀의 간호를 맡았다. 그분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주 그냥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제가 그 기자들이나 다른 사람들 들어오는 것 아주 그냥 문을 잠궈 놓고 있었어요. 맨 처음 노조지 부장 아내를 광장으로 붙들어와서 린치를 시작한 사람들은 광부들의 아내였다. 광부와 그 아내들에게 어용노조 지부장과 그 가족은 회사 간부들보다 눈에 띄는 지배자였다.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노조 지부장 아내와 광부 아내들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돌변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록영화 만드는 유명.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전화로 하면 우리 아직도 거기로 우리 아저씨 뭐 안 입고 있는데 괜히 했다고 가정부가 일어나니까 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그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린치 사건과 관련된 광부들은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사망했다.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다. 노조 지부장 아내를 인질로 잡아 묶어둘 만큼 그들을 묶어놓았던 절망과 절박감은 어떤 것이었을까? 침묵의 무게로 그의 겨울은 너무도 느리게 지나갔다. (92년에) 사망한 이재기 대신 어렵게 만난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떠한 촬영도 녹음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는 나에게 말했다. 그 사건으로 덕을 본 사람은 자기 아버지 이재기도 아니고 이원갑도 아닌 홍금은과 전두환 두 사람뿐이라고. 이재기의 부후보였던 홍금웅 씨는 사건이 끝나고 동원탄좌 노조 지부장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전두환은 대통령이 되었다. 2,525명 중 찬성 2,524표, 무효 1표의 압도적 다수표로 전두환 후보가 1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으니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된 전두환 대통령은 당선 통지서를 받은 뒤 담화를 발표.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새 역사 창조에 신명을 바쳐 일하라는 국가적 소명에 따르는 것이라고 보고 사심없이 주어진 책무를 기필코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계엄사에서 내려와가지고 이 지역에 이제 여론조사를 쭉 하더라고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나가 이제 노조 지부장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그때 그 중사인데 잊어먹지도 않는 박종한 그때 중사를 했다는데 그 양반이 하루를 부르더니 당신이 노조 지부를 좀 한번 맡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저는 안 합니다. 결국 광부들의 염원이었던 노조 지부장 직선제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통령이 된 전두환은 그해 10월 개선 장군처럼 주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사북을 방문했다.
한국 기자상은 거의 이제 결정 단계다. 결정이 됐고 그건 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 푸리처 상으로 그거는 이제 중앙 청취율 기자단에서 한번 결정한 모양입니다. 그게 그래가지고 푸리처 상으로 그거 가는 거다. 이래서 저는 홍보를 했죠. 그러니까 신문사 폐간 딱 돼버리면 물거품이 돼버린 거죠. 그게 뭐 3월 달에 가는데 그때 11월 달이고 12월 달에 신문사가 폐간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2달만 대사서 내가 최소한 한국 기자사를 타고 난 다음에 됐으면 그런 아쉬움이 있죠. 억울하죠 저는. 같은 날 5월 6일 저녁 7시가 되자 갑자기 사부급으로 들어오는 전기가 모두 끊겼다. 읍 전체가 암흑 상태가 되었고 차검한 M16을 든 군인들이 사부급사무소에 급파됐다. 읍장의 제의로 그곳에서 사후 대책을 논의하던 광부들 13명이 연행됐다. 연행은 계속됐다. 차가 얼마 안 되는 지역에 차가 없는 지역에서 차벌이 벌써 붙이면은 이상하잖아 움직임. 그러니까 차는 도로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만 들어가서 우리 수갑 채우고 생각을 하겠죠. 아마 가지고 차 타면은 폭발이 태워요. 그럼 양쪽 가게 탁 타고 그냥 들고 가는 거죠. 그게 엄청나게 무섭죠. 분위기가 막 그냥 우리 운전하면서도 막 우리가 떨려가지고 말을 못 건넸죠. 무수히 많았다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일들이. 그걸 갖는 게 제가 한 것만 해도 한 7, 8번 정도 되지 싶은데 그렇게 하는 게 한 7, 8명 태워다 준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하루에 한 번씩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상간에 내가 아까 말했던 일주일 상간에 거의 그랬는데 하루 한 번씩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었다고. 4월 24일 협상에서 광부들에게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혜영 강원도 경찰국장은 광부 검거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감사장을 주었다. 합동수사반이 설치가 돼가지고 우리 경찰도 경찰국도 당시 수사과장을 그 파트에 참석시키고 아마 중앙에서도 저희 당시 아마 보안사령부에서도 나오고 각 기관이 아마 나와서 진상 규명을 하고 그 사태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 등을 위해서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관련된 사람들을 연행해서 조사하는 건 아마 불가피했을 겁니다. 나는 이 수사에 참여했던 권한수라는 사람에게 전화를 했다. 당시 그 조사하실 때 그 내용을 좀 들었으면 했어요. 말씀드릴 게 없어요. 내가 뭐 다 잊어버려 옛날 얘기인데 늙은 놈이 뭐 이제 기억이 나나. 그러면요, 당시에 그 합동조사반이 어떻게 꾸려지고 그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그리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기억이 없습니다. 이 홀 사택에 막 사람 들고 뛰는 소리가 난리 났어. 막 탁탁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붙잡아다 막 튀고 막 난리 난 거야. 막 도둑놈 붙잡대로 댕기듯이. 걔가 막 개 붙잡아 댕기듯이 막 이럴 때 저럴 때가 막 안 쓰면 쏜다 그러고 막 난리 나서 총으로 막 감독이 막 헛방을 막 빵빵 쏘면서 맨날 밤마다 붙잡아 하는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뭐냐 밤만 되면 겁나지. 얼마나 겁나나. 잠을 이렇게 똑바로 눕어서 잠을 못 자. 뭐가 이제 누가 이리 갔다가 척척 들어오는 소리만 나도 그 밤에 그 붙들러 들어오는 그 현상이 떠올라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최옥자 아주머니의 아들 상영이는 당시 사북초등학교 2학년생이었다. 상영이는 이제 청년이 되었다. 내가 학교에 딱 왔어. 학교에 딱 왔는데 그때 그런 거 있어. 초등학교 때 그냥 그 사태가 일어나면서 그 잡혀갔던 사람들 막 손을 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되게 창피하잖아. 근데 손을 안 들었는데 고한덕이라는 친구가 있었어. 걔가 걔 손을 들면서 상영이 아버지도 잡혀갔다. 그러면서 쟤네 아버지도
잘못해가지고 잡혀갔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누가 막 내가 좀 싸움을 잘했거든. 막 그런 기억이 나는 거야. 대부분 광부의 그런 아들 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 대부분은 다 잡혀가고 그랬기 때문에 어머니가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걸 난 믿었어. 왜냐면 아버지가 하나도 잘못이 없다는 거를 난 믿었어. 진짜로. 나는 우리 엄마 배 밖에 난 후로요 그런 고생 난 처음 해봤어요. 이북에 강부들이 씹을 난 집에 지도도 갈 줄 모르고 내 이름도 못 적는 게 왜 이북을 넘어갈까 이거래. 두들이 평가해요. 야 맞을 적에는 매 겁이 나게 갔다 갔다 하고 또 여 와가지고 검사들이 와가지고 물으면 안 갔었기 또 안 갔다 하면 또 제갔다가 또 두드려 패고 또 두드려 패고요. 그거 한장하겠더라 한 게. 그날 나와 조연출 혜란이도 간첩이 됐다. 촬영하는 도중 중랑경찰서에서 경찰 2명이 왔다. 간첩들이 와서 사북 사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들어왔다는 것이다. 부르니까 나는 대답을 하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당시 연행됐던 박대성 아저씨는 검거될 때 상황을 재현해 주셨다.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었지. 지금 시작하는 거야? 아니, 박대성. 네. 그렇게 구멍을 시겨놓고 녹음을 틀어요. 네가 한소리 요거 한소리 요거 다 하니까 네가 작성을 해야 돼. 나는 글씨를 못 쓴다. 나는 한글을 모르기 때문에 글씨를 못 쓴다 하면은 자기네가 쓰면서 다 했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택시 운전하는 입장에서 그 경찰관 그쪽에서도 움직임을 받고 광고 움직임을 받고 시민들의 반응도 받고 그 시민들한테 시민들 그래요. 아 누가 잡혀가 누가 빨갱이래. 응? 아유 그 집이 그래서 택시 손님도 그런 얘기래요. 어제 집에 누가 우리 저기 몇 동에 누가 잡혀갔는데 아 그 사람이 간첩이었대 글쎄. 이러는 건데 들을 때는 황당해요. 막 갈 때는 막 내가 화가 나가지고 손님한테 아줌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직 그 아저씨가 간첩일 때 하는 거 봤어요? 예? 영문도 모르는 채 잡혀간 사람들은 모두 간첩으로 간주됐다. 5월 20일 구속영장이 나오기 전까지 15일간 이들에게 가혹한 고문이 행해졌다. 법치부가 그래 법을 어기고 법을 집행한 사람이 그건 집행권자가 아니지. 그냥 구금일수에 여타 안 했다 하이. 그런 무법천지가 어디 있어요? 여다가 바짝 들어대라는 거요. 똥방띠를 그만 다 걷어 참서 열 바짝 들어대고 안지라고 또 그냥 또 들고 차고 이래가지고 그걸 알고 왔는데 그냥 막 그냥 막 이 다리가 터져 나가는 것 같아. 다리가 지금 딱 꼬부러지질 않네 지금. 총 한 방으로 그냥 쏴버려서 그냥 죽는 게 낫겠더라고. 그런 심정이 됐고 정말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요 보면 이러면 이제 수갑이 자꾸 쪼여다가요. 턱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이렇게 눌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멀었다고. 고막도 없어요. 이러한 고문은 여성들에게 더 심하게 행해졌다. 젖꼭지를 그걸 잡아당겨 다 밑으로 어떤 사람 젖꼭지 다 빠졌다. 그리고 이 겨드랑이부터 여기 이를 다 뽑고 콧다 비기고 순경 경찰 아버지가 그 지랄 콧다 비기고 안에 콧다 다 뽑아 제껴놓고 그 열에 인데 갖다 놓고 그 지랄 해놓고는 굴려서 공구리들 일로 굴리고 절로 굴리고 바지로 차고 패고 그 지랄하고 손을 이렇게 묶어놓고 발하고 그러니까 일로 굴리면 일로 가고 절로 굴리면 절로 가고 그러지 뭐 그냥. 그러다가 이제 또 기절을 해서 이제 숨이 없으면은 물을 갖다 이제 퍼버, 찬물을 갖다 퍼보고 주전자에다 꼬치가루 물을 해서 갖다 퍼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다가 이제 그 지랄하고 시큰 가지고 그러다가는 애새끼들도 젊은 빨리 그 지랄 해놓고는 털 다 뽑고 그래도 몰라 그걸 몰라요 뽑아도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시큰 맞고 나와가지고 이제 쉴 시간에 보면 아파서 보면 그게 그렇게 돼.
이 여자들이 이제 그 잡혀갔다 와가지고는 정말 병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다가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완전히 기가 죽었어. 어떤 사람들은 고문에 못 이겨 동료 광부의 이름을 불어야 했다. 20년간 그들은 원망을 안고 살아야 했다. 지금 강윤호 씨라고 있어요. 강윤호. 당시에 보니까 나중에 내가 잡혀 들어가가지고 서로 막 때리고 막 할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잡혀왔더라고. 봤는데 강윤호 씨야. 보니까 내가 그 양반은 좀 참 얘기하기도 하고. 강윤호라는 사람이 무기고 탈취 혐의로 구속될 때 안재 아저씨는 증언대에 서야 했다. 나는 강윤호라는 사람을 찾아 언양에 갔다. 군수부대가 투입하게 되면은 우리도 무기고에 탈취해야 된다. 이리 딱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냥 그 소리 듣고 이제 내 잠장이 오한테면은 소배모라는 당시에 돌로 하나 주워서 그 무기고 철문에다가 여기는 저 출입 금지라고 내가 글로 썼다고요. 이불로. 지서에 뭐 사람이 딱 하면서 이러니까 안재가 딱 튀어나오다가 저놈 무시해 지금 무기고 때려 부숴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 내가 그 소리 딱 들었거든. 그러자 내한테 이제 달려들고 안재가 이제 날 두드러 팬 거라고. 그는 이제 막 완전히 방치가 돼버렸지. 뭐 얼굴이 뭐 온 정신은 피 도수이고 이래 돼가지고. 김분현 할머니는 84년부터 굿을 하기 시작했다. 사북사건 이후 병치레로 크게 앓아누운 후의 일이다. 그것만 지금 생각하면 아주 너무너무 힘들거든. 제일로 힘드는 게 이 저통을 이렇게 쫙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찌가 서서 미치겠어. 그거는 진짜로 기절해서 죽어 자빠져. 지들 죽어 자빠져 되겠다. 죽는다고 막 소리 지르면 들레 나왔다가 또 이제 내줬다고 또 발질을 막 차면서 또 이 뺄지기 같았냐나. 그런데 박노연 아저씨는 김분현 할머니를 원망하고 있다. 간신히 그 여자 아주 치가 들었다니까. 말도 마. 두드러 패면은 무조건 대답해야 되니까 뭐. 그러니까 아무리 매 못 이겨도 그렇지 아닌 건 아니라고 그래야지 이기면 겁니다. 난데없이 내 앞에는 좀 용서 없어요. 아이 딱 저기지만 저 아저씨 맞아요. 그러니까 나 얼마나 맞았는 줄 알아? 더군다나 그 여자인데 여자 갖다가 그 막 그 옷이나 제대로 입혔겠어요. 막 두드러 패는데 그거. 할머니는 박노연 아저씨의 집에서 1km 떨어진 한 마을에 살고 있다. 김분현 할머니는 사북사건 이후 사북을 떠난다고 이사를 했지만 겨우 사북읍내를 벗어났을 뿐이다. 두들 패지 말아라. 두들 패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니까 나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 가르쳐 주니까 안 편다면 알려주지만 편다면 안 알려주면 그럼 앞으로 안 때리게 가르쳐달래. 어때는 조사를 닦아가지고 밝혀야 되니까 그래 가르쳐달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개연부하고 이제 이래가지고 손가락 끌고 도장 찍고 이래 했다니까 아주 거짓말 할까봐. 이따가 새끼가 방에 들어가면은 밖에 나와서 개놈의 새끼 고문당했니 뭐니 너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쥐도새도 못해서 죽여버려. 쌍놈의 새끼 보안이야 이거. 많아. 그냥 이상준 뭐 그때 억울한 거 풀이도 못해. 그때도 이제 말만 하면 또 잡혀가는 기라. 그만에 내가 억울하다고 어디가 말하다 보면 또 잡혀가요. 그래가지고 복소리도 못하고 사실 복소리도 남자고 여자고 아주 가사 고문다 했다 그런 말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아주 쥐죽한 듯이 살았다니까.
이러한 정화운동은 산골 단광촌에도 번지면서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5월 20일 계엄사령부는 관련 인물 31명을 구속하고 50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총 81명을 군법회의에 회부했다. 이들은 모두 순화교육을 받았다. 이제 제2기 수료식을 갖고 재생의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나 이제 춘천에 이제 경찰국에 돌아가서 이제 복을 받는데 뭐 지금까지도 그러한 어떠한 그 뭐 고문이라 할까, 막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는 보고받은 게 없어요. (2000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80년 사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그 사북사투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몰라. 그때는 그 민주화 활동 그런 걸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이 민주화가 지금 됐다고 이제 지금부터 나라가 이런 데도 민주화가 됐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사북 사태가 뭐 민주화가 된다는 거 그런 거는 못 느껴봤는데 못 들어봤어. 근데 내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봐. 내가 볼 때는 민주화 운동 같으면은 경영한 그런 그 대학생들이라든가 뭐 이런 그 민주화 운동을 하는 학생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잖아요. 지상으로 봐서. 그렇지만 이건 내가 볼 때는 광부들의 하나의 그 임금 문제 때문에 폭등이 일으켜나는 건데 그게 민주화라고 본다고 나는 할 땐 그게 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생각밖에 안 드는데 민주화로 생각해도 가능한 거예요 이거? 왜 렌치까지 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재기 집에 가가지고 이재기 없으면 이재기 집 부수고 말 화가 났으니까 가서 없으니까 유리창 깨고 말 일이지. 이재기 부인을 가서 불러 끄집어내가지고 그 길바닥에서 끌고 올라가가지고 그 강부 하세점 가지고 끌고 와가지고 옷을 벗기고 그 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건 공산당 노래나 할 일이지. 그건 인민재판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노동운동이에요? 그건 말이 아니지. 뭘 자기네가 떠드는 게 뭐 복통인지 뭐 좌득이네가 이름을 짓게 난 그것까지 몰라요. 그것까지 모르고 우리는 임금 때문에 싸워서 민주운동 할 줄도 모르고 임금 때문에 싸웠어요. 나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난 민주화운동 할 줄도 모르고 돈을 잡았다고. 그것 때문에 싸웠지 다른 걸로는 싸운 게 없어. 어떠한 일에서 하지 뭐 대만한 데는 가지 말라고. 아들한테 처음으로 언제 사북사태 얘기했었어요? 아들이 몇 살 때? 가가 고등학교 댕길 때부터 얘기를 했죠. 어떤 부모가 야 자식아 너 싸움하라 뭐 데모하라 이러는 부모는요. 뭐 나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야.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상영이는 대학 시절 데모를 많이 하는 학생이었다. 전두환 노태우 구속을 외치며 시위를 했던 상영이는 아버지와 자주 부딪힌다. 어떻게 보면 국한적으로 동원 탕자라면 동원 탕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분노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아버님하고 맨날 이렇게 이렇게 싸웠어요. 부딪히고 어쨌든 전두환이든 박정희든 어쨌든 영남 편이니까 영남 편을 든다 이런 생각이 되게 지배적이에요. 내가 느끼는 건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런 세대 간의 갈등이 있어요. 부딪혀.
맨날 부딪히는데 둘 다 워낙 고집이 세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남대로 나는 나대로 부딪혀. 이게 막 부딪히고 아버지가 인정하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만큼의 그런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거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딪히는데. 사북 사태, 폭동, 민주화운동, 이런 말들은 사북 주민들이 붙인 이름이 아니었다. 민주화는 이미 소위 지식인,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린 것일까. 사북 사건 이후 사북을 떠나 상영인회처럼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많다. 안산 반월공단 나염공장에서 최응선 아저씨를 만날 수 있었다. 아저씨는 92년 안산에 오기 전까지 직장을 수도 없이 바꿔 다녔다. 소위 사북 사태의 전과자 노동운동가라는 어이없는 꼬리표가 따라다녔기 때문이었다. 노동자가 노동을 얼마나 더 해야 살 수 있나. 몰라, 이제 다 잊어버렸어. 우선 광산 일주라고 하면 그렇게 그 자체 회사에서 이제 버림을 받게 됐고, 또 그 지역이 있으면은 차열이 나가면 꼬리표가 있으니까 어느 현장을 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자체 그 지방에 있기를 싫고 다른 지방에 가서도 어느 한 세월에 가면은 또 발각이 되면 또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동을 해야 돼. 그렇게 가는 거지 뭐. 몇 년간요? 5년 동안 고생도 많이 했어. 가서 직장을 가지면 몇 달은 가면 또 발각이 돼. 그럼 또 그 간두면 다른 회사로 가야 되고. 매를 하도 때리니까 그래 뭐 맥주 5병 훔쳐 먹었다 그러는 거지. 갖다 줘서 먹었는데 훔쳐 먹었다는 게 제일 빠르겠더라고. 그래서 훔쳐 먹었다. 조합원들이 전체 조합원들이 이래 나왔을 때 이게 항쟁이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 참여한 사람은 거의 별로 없이, 왜냐 하면 같은 근로자들이 같이 당하고 있으기에 같이 동정하다 보기에 사건이 돼보고 그게 이제 그것도 바르는 거야 하나에. 그래 이제 항쟁으로 우리는 항쟁으로 봐야 되지 뭐. 아니 그래 서울말 몰라. 신경 아저씨는 이원갑 아저씨의 환갑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다. 뭐 안녕하십니까. 그거도 그래도 알겠다. 1000명이 모여도 별 반응이 있고 서울에는 100명 모여도 여기에 막 청와대 같이 와가지고 반응이 있다고. 그만치 효과가 있는 곳이라 이게 서울이라는 게. 거의 면장 10년 해가지고 퇴직하면 서울로 올라오는 거라. 서울에는 면장 이상 사는 사람 됩니다. 이원갑 아저씨의 환갑 잔치에서 신경 아저씨는 오랫동안 잊었던 사람을 발견했다. 죽은 줄 알았던 조행웅 아저씨를 20년 만에 만났다. 안녕하세요. 이야, 이게 누구야? 아니, 저도 아세요. 저는 모르지요. 저는 아이고, 이 무비야. 아이고, 너 좋아하셨네. 예? 조혜웅이 죽었던 소리 왜 누가 했어? 야, 이래 망가진 님이 오래 살면 얼마나 그래도 고향이 청송이시면 농사 지으시다가 그 사북에 가시게 된 거예요? 네. 조행웅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아저씨의 안색은 유난히 검었다. 국민학교 6학년 때 걸로 갔어요. 아버지 따라서. 아버지도 탄광에 다녔다고. 조행웅 아저씨는 간경화로 고향인 경북 청송과 경기도 안양을 오가며 투병 중이었다. 조행웅 아저씨는 자신에게 더 씌워진 혐의를 터무니없다고 했다.
경찰서장 권총 차고 있는 거, 경찰서장을 두고 팰 때는 한두 사람이 팼겠어야 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어느 놈인데 맞은 것도 몰라요. 뭐야 알아 그. 어느 놈이 뭐 참 검사가 와서 뭐 참고인 불러다 놓고 뭐 이래 조사하고 이러니까 누굴 찍어대도 찍어대야 될 판인데 뭐 찍어댈 사람이 마땅치 않고 이러면 아무리 찍어대면 그는 범인대 보고 법이 사면 우리나라 법이 사면 안 걸라 뭐.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조혜응 아저씨는 2000년 11월 22일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및 보상법에 따른 심의를 왜 신청했다. 신청했나 하는 건 억울하고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했는 그때 내가 했는 행동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거다 그랬어. 아니다 이거지. 참 자료가 없다 내가 없다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조사받을 때 고문 당할 때 누가 본 사람이 있으며 또 누가 보증을 설 수 있나 이거라. 누가 보증서를 아무도 없는데 군인인데 받았는데 뭐 군인 놈새끼들이 지각건도 제대가 전부 다 씹어가지고 하면 20년이 다 됐는데 어디서 나와 없다고. 연행되었던 사람들은 누가 자신을 고문했는지 알지 못했지만 유독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 정성경찰서에 근무하던 경찰이었다. 이제 아니 정순경이야. 난 정순경으로만 알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정한식이라고 나온 게 그 사람이야. 그래 그 사람이 간수를 하면서 참 그 비인간적인 말이지. 응? 그 자기 그 고등교육 대학교까지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예, 아주 그 비인간적으로 그 바지를 다 벗기게 가지고 여자 간판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렇지 그럴 수가 있니?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준다 이거지. 담배 하나 제일 큰 사람을 담배 한 대 피우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악랄 가지고 놀았어요. 너 노래해. 여자들 간판에 가서 노래해. 누구 노래 시키고 지가 심심하니까 가만 앉아있기 심심하니까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장난감 이제 식으로. 직장이니까 법에서 하라는 대로 했고 근데 그 사람은 법에 하라는 거 더 이해했다니까. 더 넘쳐서 했어. 정순경이라고 여자들한테 그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는. 그때 당시엔 사실 우리가 잡혀가 있으면서도 개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나는 지금 그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 사전에 연락이 되었던 그는 내게 알려준 2개의 휴대폰을 해지했다. 여가 있는 게 아니고. 버스가 어디 갔어? 남산. 아, 저 만나뵈려고 왔는데요. 안 계셔서요. 지금 이거 저희가 근무 중이어서 만날 수 없어요. 누구십니까? 아, 예, 지난번에 저희 연락 드렸었는데요. 한번 만나 뵀죠? 그 롯데 백화점 앞에서요. 아, 예, 기자님이라는 분이죠? 예, 예, 임영이라고 하는데요. 경계병. 아, 예, 그 인터뷰할 의사가 없습니다. 네, 인터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 시집을 바라보고 나서는 몇 개월을 기다렸던 나는 정한식 경찰과의 인터뷰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당시 26살, 멋모르는 말단 순경이었기 때문에 사북 사태에 대해선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정반대의 입장이었지만 같은 나이 26살의 광부였던 신천수 씨를 찾아갔다. 그는 노조 지부장 아내 린치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되었었다. 사실이든 아니든 그건 나하고는 이미 뭐 사실이 아닌 거 사실로 됐으니까 그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관계가 있든 없든 상관은 하고 싶지 않아요. 상관이 있었으니까 있은 걸로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돌아가서 다시는 연락하지 말아요. 너무 힘들어요. 얘기하기가 싫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라고. 이거는 한해 동원탄자 지역 주초자 갔다온 이역배 중앙광로위원장 옛날부터 천수 협조를 하기 전에는 아주 일단 관공서 군부대 경찰서 천수 협조하기 전에는 되도 않아요. 네. 20년 몇십 년 전은 거를 진실을 밝히면 못 알았기요. 네, 지금까지 좀 잘못된 부분들을 지금 나는 말이야 아주 이 우리나라 이 정치사를 아주 굉장히 나는 아주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인데 솔직하게 천수가 외국자인데 그걸 뭔 그런 걸 당신들 먹고 할 일이 없어 솔직한 얘기인데. 네, 할 일이 많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인데. 그래서 무슨 역을 밝히고 말이오. 사북 사건에 대해서 여보세요? 나는 화가 나고 답답했다. 군과 경찰은 그렇다 치고 고문의 희생자들은 왜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는 걸까? 그리고 사람들이 애써 잊으려고 하는 일을 나는 왜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일까? 시간은 기억의 물타기를 계속한다. 나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사북 사건에 대한 질문을 계속할 수 없다. 사북 사건은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간다. 가자, 잘한다. 가요. 그 동네 그때 부대의장이 엄마가 동네. 어이 참. 우리 엄마 얼굴 못 봤지? 맞잖아. 이만해 가지고 온 동네 다 부대의장이고 오빠하고 다 같이 내가 오빠하고 야, 니네가 문을 못 썼다 왜야? 성능 받는 거보다 위에 취향에 못 치우는 게 더 바빠. 취향 찌대봐. 일단 아무 일단이 아니고 이틀 일단이 다 달라가. 너 지금 가냐? 오늘 막 그럼 우리 뜻하지 않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사북에서 온 전화였다. 당시 연행됐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그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명예회복 촉구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도 사북으로 향했다. 에이, 그때 맞은 게 절반밖에 안 될 거야. 아니, 또 고문을 또 고문 당하는 말을 갖다 대. 1년 전 인터뷰를 단호히 거절했던 신천수 아저씨가 거기 있었다. 오가병 인천 올라와서 한 2번 만났어요. 우연하게 얘기가 돼가지고. 가시죠. 저 옆에 가시죠. 저 옆에. 내일 식사에 들어가면 사과드릴게요. 어떻게 오시는지 궁금하네요. 저쪽 가시죠. 무기고 열쇠가 절대 떨어진 데가 없고. 할때 내려오면 말이지 서로가 옛날에 그 어려웠을 적에 막 찍어대고 말이지 돌 던진 거. 아니 그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돌 던졌습니다 말이지 뭐.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의 현재 명분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내일 만나게 되면 우리가 누가 잘 먹어 잘하고 그걸 따지고 나서 우리가 참 고통을 많이 받았다는 거, 고문을 많이 받는 거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같이 했던 동료로서 말이지. 보장할 수 있나 없나 그게 문제지. 친절하게 누가 잘하는 누가 다른 얘기 또 싸우고 또 다른 거야. 서로를 고발했다며 원망하던 강윤호 아저씨와 안재 아저씨는 20년 만에 멋쩍은 화해를 했다. 받아서 노래 한 마디씩 하시고 그래 이제 유쾌하게 또 그래 오늘 지내다 갑시다.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딴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제 그리고 이제 자, 자야. 네. 박수 쳐야지, 박수 쳐. 믿어라 믿어라 다 믿어라
살았어 이런 노래도 나오네. 그 당시 죽었어. 네 박자. 네 박자. 네 박자. 우와. 20년 만에 힘들게 말문을 연 신천수 아저씨는 노조 지부장 아내 린치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경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형이 내 둘째 형이 그 이재기 초대 지부장 당시에 총무부장을 했어요. 사북을 떠나고 얼마 후에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사건이 생기니까 나는 그 보고 케이스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잡혀간 것도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가면서 사람들 딱 잡아놓고 딱 묻는 말 한마디, 네가 신혜수 동생이냐 하는 거 딱 한마디 묻고는 뭐 그 이상 이하도 질문도 없어. 그때 당시에 그 신문 기사 그 사진들 보면은 엉뚱한 사람 갖다 놓고 이게 니지 맞다 해라 이거야. 이재기 마누라한테 가서 네가 때렸지. 아니다 그러면 맞다 해라 이거야. 이거 별것도 아니니까 해도 가볍게 처리해서 풀어줄 테니까 인정해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우와. 아차. 씨발 천성 일어났어. 나 일어났어. 기자회견은 그동안 침묵하던 관련자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다. 나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이제 그래도 얼굴 안 변했네. 독에 있다고. 철암이 독인지 그. 아니 상체랑. 상처럼 있어. 상처럼. 개원이야. 한 개원이네. 한 데서 살다가 구리기세 가서 모였으니 기회를 한 거지. 사북 살던 사람 고생한 사람들 한테 이제 개를 모이라 우정의 개라고 모아가 이거 이제 이래 한테 사는 거예요. 개 똥에다가 그 소주를 부어놨다가 24시간 지났느니 이제 그 체에다 부어가지고 체에다 걸러가지고 그 물을 또 안 차가지고 참 많이 먹었어요. 아주. 그러는데도 아프다 그러거든요. 너무 아파 그래. 허리가 뭐 짓밟아가지고 이 허리도 못 썼어요. 허리도 못 쓰고 나중에는 정말로 이 처녀한테 이런 말 하기는 어렵지만 부부 생활도 못하고 살았어요. 아주 심했어요. 심했어요. 말도 못했어요. 내가 어제도 이 연락을 받고 나니까 말보다 이 복통이 더 앞서는 이 사대가 안 아픈 데가 없어. 그래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잊고 사는 게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니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제서 그 연락을 받으니까 나도 갑자기 복통이 받치는 거예요. 아줌마 아저씨들은 80년의 사북이 역사의 정당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광주 민주항쟁의 기축제가 된 80년 4월의 사북노동 항쟁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 관련자 모두에게 명예를 회복시켜주기를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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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날 자신들이 당했던 고문을 기자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었다.
2002년 카지노의 완공과 함께 광부들이 주인이었던 40년 사북 탄광의 역사는 막을 내린다. 오랜 동안 사북의 하늘을 덮었던 회색 탄 먼지 대신 이제 카지노의 네온이 사북 탄광의 기억을 묻어버린다. (21년) 만에야 비로소 사북 사건의 아줌마 아저씨들은 먼지 더미를 헤집고 세상 앞에 섰다. 80년 사북이 앞으로 어떻게 완성되어 갈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하지만 아줌마 아저씨들의 작은 도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나는 바란다.